19장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되었나? 아프리카인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비롯하나? 아프리카에 대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은 사람도 직접 그곳에 가보면 매우 놀라운 첫인상을 받게 되 마련이다. 신생 독립국 나미비아의 수도 빈투후크의 길거리에서 나는 흑인 헤로로족, 흑인 오암보족, 백인, 흑인도 백인도 아닌 남아족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이었다. 한편 빈투후크 바깥에서는 종전에 널리 퍼져 있던 칼라하리 부시먼의 마지막 후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나마 나미비아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 도로 표지판이었다. 빈투후크 시내의 어느 주요 도로에 괴링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느 나라의 지배층이 아직도 뉘우칠 줄 모르는 나치 잔당이기에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관료이며 공군 창설자였던 헤르만 괴링의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했다. 과연 그 도로는 지금 나미비아인 남아프리카 서쪽에 있던 독일 식민지를 건설한 관료, 즉 헤르만의 아버지인 하인리히 괴링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인리히 역시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유럽의 이주민들이 아프리카인에게 가한 공격 중 가장 지독했던 한 사건, 즉 1904년 독일이 헤레로족을 말살하려고 일으킨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 이웃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의 이목을 더 많이 끌기는 하지만 나미비아도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다민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내가 본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 미국인은 물론이고 많은 유럽인도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면 곧 흑인이고 백인들은 최근에 들어온 침략자들이며 아프리카 인종사는 곧 유럽의 식민 정책과 노예 무역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필 이 같은 사실을 주목하는데 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 흑인 노예들이 대량으로 미국에 들어온 탓에 오늘날 대부분 미국인인 알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은 흑인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오늘날 흑인들이 사는 많은 지역은 불과 몇천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다른 민족들이 차지했을 것이며 이른바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각양각색이다. 백인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프리카에는 이미 흑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 세계 인류를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때 5인종이나 살고 있었다. 게다가 그중 3종이 원주민으로 사는 곳은 아프리카뿐이다. 전 세계 언어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서만 사용된다. 이 같은 인간의 다양성은 그 어느 대륙도 따라가지 못한다. 아프리카인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지리적 환경이 다양하고 선사시대의 역사가 길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북반구 온대 지방에서 남반구 온대 지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대륙이며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건조한 사막, 황활한 열대우림, 적도 부근의 높은 산 등에 둘러싸여 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살아온 기간은 그 어느 대륙보다도 훨씬 길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해부학적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도 아마 그곳에서 처음 발생했을 것이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상호작용한 덕분에 아프리카 선사시대의 역사는 아주 흥미진진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반투족의
팽창과 인도네시아인의 마다가스카르 이주 등 두 가지 사건은 지난 5천년을 통틀어 인구 이동이 가장 궁극적 사례에 속한다. 과거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여전히 중요성이 있다. 결국 누가 누구보다 먼저 어디에 도착했느냐는 문제가 오늘날의 아프리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다섯 인종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중에서도 왜 흑인들만 널리 퍼져나가고 나머지 네 인종은 그렇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존재조차 망각하게 만들었을까? 로마 제국의 확장에 대해서는 문자 기록이 남아있지만 문자 이전의 아프리카 역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프리카의 선사시대는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이며 아직도 일부분만 해결된 상태다. 사실 알고 보면 아프리카의 선사시대는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앞장에서 살펴본 아메리카의 선사시대와 비슷한 점들이 많다. 아프리카의 주요 다섯 인종. 천년 당시 이미 아프리카에 살던 주요 다섯 인종은 일반인이 대충 흑인, 백인, 아프리카 피그미족, 코이산족, 아시아 인종 등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림 19-1을 그들의 분포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이 책의 5장과 14장에 실린 사람들을 훑어보면 피부색, 머리카락의 형태와 색상, 얼굴 생김새 등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원래 흑인은 아프리카에만 있었고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은 지금도 그곳에만 살고 있다. 백인과 아시아 인종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다섯 인종 속에는 인류를 구분하는 주요 인종 중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그 친척을 제외한 모든 인종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쯤 이렇게 항의하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자의적으로 인종을 분류해 사람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 그러나 나도 이른바 주요 인종이라는 이 각각의 주요 범주 속에 사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줄루족, 소말리족, 이보족 등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모두 흑인이라는 한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이집트인과 베르베르족을 뭉뚱그려 놓고 거기에 유럽의 스웨덴인을 합쳐 모조리 백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큰 차이점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흑인이니 백인이니 하는 주요 인종의 구분은 자의적인 것이다. 서로 겹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구상 모든 인종이 다른 인종을 만날 때마다 결혼이라는 형태로 맺어진 결과다. 그러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주요 인종을 구분하는 것도 쓸모가 있으므로 편의상 각 인종의 명칭을 사용하되 방금 말한 주의사항을 매번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아프리카의 다섯 인종 중 특히 인구가 많은 흑인과 백인에 대해서는 미국인이나 유럽인도 잘 알므로 굳이 그 외모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흑인들은 1400년경에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지역 사하라 남부를 포함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건너간 아메리카 흑인들은 주로 아프리카 서해안 출신으로 동아프리카, 북으로는 수단, 남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남 해안까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집트인, 리비아인, 모로코인 등이 포함된 백인들은 아프리카 북해안 일대와 사하라 북부를 차지했다.
이 북아프리카인은 백인이라고 해도 눈이 푸르고 금발인 스웨덴인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남쪽에 있는 흑인들에 비하면 피부색도 밝고 머리카락도 직모에 가까운 편이므로 일반인들은 대개 그들을 백인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흑인과 백인은 대부분 농경이나 목축 또는 두 가지를 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인종, 즉 피그미족과 코이산족 중에는 농작물이나 가축을 갖지 못한 수렵체질민이 많다. 피그미족도 흑인들처럼 피부색이 검고 머리카락이 돌돌 말렸지만 흑인에 비해 체구가 훨씬 작고 피부색이 덜 검다. 또 붉은 빛이 많고 얼굴과 몸에 털이 많으며 이마, 눈, 치아 등이 튀어나온 편이다. 피그미족은 대개 수렵체질민으로 중앙아프리카의 강우림에 넓게 흩어져 살면서 이웃의 흑인 농경민들과 교육하거나 그들을 위해 일한다. 코이산족은 우리에게 가장 낯선 인종으로 대부분은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전에는 남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분포했던 코이산족 중에는 비교적 체구가 큰 코이족이라는 목축민도 있고 체구가 작은 산족이라는 수렵체질민도 있다. 각각 호텐토트와 보시몬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앞의 명칭들을 더 많이 쓴다. 코이산족과 산족은 둘 다 아프리카 흑인들과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 또 달랐다. 피부색은 노유스름하고 머리카락은 매우 심하게 말려 있으며 여자들은 대개 엉덩이에 지방이 많다. 둔부 지방 축적이라고 함. 그중 코이 쪽은 그 숫자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유럽 이주민이 많은 코이족을 사살했거나 유럽 이주민이 많은 코이족을 사살하거나 쫓아내거나 감염시켰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인과 결혼해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색인 또는 튀기라고 하는 후손들을 낳았다. 산족도 사살되거나 쫓겨나거나 감염되어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긴 해도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부시맨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농업에 부적합한 나미비아의 사막지대에 소수가 살면서 독특한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 아프리카 백인들이 주로 북부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거기서 가까운 근동이나 유럽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이다.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보더라도 유럽과 근동 북아프리카 사이에는 항상 인구 이동이 잦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백인들에 대해 많이 언급하진 않겠다. 그들의 기원은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흑인,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에 대한 것이다. 그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과거에 몇 차례 인구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피그미족 20만 명이 흑인 1억에서 2억 명 틈에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다. 그로 미루어 피그미족 수렵민은 원래 적도 부근의 산림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가 흑인 농경민들이 들어오면서 쫓겨난 이곳저곳에 고립되어 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 지역은 신체나 어느 면에서 그처럼 독특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놀라운 정도로 작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코이산족도 원래는 더 넓게 분포했는데 그 중에서 북쪽으로 살던 사람들이 제거되고 만 것일까? 가장 희한한 것은 마지막 남은 수수께끼다.
커다란 섬 마다가스카르는 동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약 40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므로 모든 대륙 중에서 아프리카에 가장 가까우며 그곳과 아시아 또는 오스트리아 사이에는 인도양이 걸어놓여 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두 종류가 섞여 있다. 그중 하나가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또 하나는 얼굴만 보아도 열대 동남아시아인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아시아인이든 흑인이든 혼혈이든 모두 오스트리아계 언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는 마다가스카르계에서 6,000km도 넓은 광활한 인도양 너머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사용하는 마한연어와 매우 유사하다. 마다가스카르 섬을 제외하면 반경 수천 킬로미터 이내에서 보르네오인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변형된 오스트로네시아 문화를 가진 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은 유럽인이 처음 찾아왔던 1500년경에도 이미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인문지리학적 사실인 듯하다. 이것은 가령 콜럼버스가 쿠바에 도착했을 때 가까운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아메린드계 언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쿠바에는 스웨덴어와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는 푸른 눈, 금발머리의 스칸디나비아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다. 도대체 선사시대의 보르네오인은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배를 타고 항해해 어떻게 마다가스카르로까지 올 수 있었을까? 흑인, 백인, 피그미족, 코이산족, 인도네시아인 마다가스카르 섬의 경우에는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언어 면에서도 그들의 발원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인을 보기만 해도 그중 일부가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왔음을 금방 알 수 있었겠지만 열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보르네오에서 왔다는 사실은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인의 얼굴에서는 알아낼 수 없지만 아프리카인의 언어에서도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는 1500개나 되는 언어가 뒤섞여 있다. 이 언어들을 명료하게 정리한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의 위대한 언어학자 조지프 그린버그였다. 그는 이 많은 언어를 겨우 5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분포 지역에 대해서는 19-2 참조. 언어학이란 너무 전문적이고 재미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그램 19-2가 아프리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달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우선 19-1을 그램 19-1과 비교해 보면 각각의 어족과 신체적 기준으로 분류한 인종이 대략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어족에 속한 언어들은 대개 특정 인종이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프로아시아 어족의 사용자는 주로 백인이나 흑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고 나일 사하라와 니제르 콩고 어족의 사용자는 흑인, 코이산족 어족의 사용자는 코이산족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사용자는 인도네시아인이다. 이것을 그 언어들의 대체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있음을 나타낸다. 그램 19-2의 윗부분에서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이 감추어져 있다. 이른바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유럽 중심주의자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서구 문명이 근동에서 발원해 유럽에서 그리스와 로마인에 의해 찬란한 절정이 이르렀으며 세계의 위대한 세 가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탄생시켰다고 배웠다. 이들 종교는 서로 가까운 세 가지 언어, 이른바 세머족을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생겨났는데 각각 아람어,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 아랍어였다. 샘족이라면 우리는 즉시 근동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린버그는 샘기 언어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어족, 아프로 아시아 어족의 여섯 남짓한 갈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갈래는 그리고 그 속에 현존하는 222개 언어는 모두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다. 샘 어파도 주로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현존하는 19개 언어 중 12개가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어 있다. 그로 미루어 아프로아시아계 언어들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한 갈래만이 근동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구 문명의 정신적 기둥인 구약과 신약, 쿠란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그림 19-2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앞서 특정 인종은 대개 특정 어족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을 때 빠뜨렸던 부분이다. 즉 아프리카의 5인종, 흑인, 백인, 피그미족, 코이산족, 인도네시아인 중 피그미족만은 특정 어족이 없다는 점이다. 피그미족은 각각의 무리가 그 이웃의 흑인 농경민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피그미족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와 흑인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언어를 비교했을 때 피그미족 언어에는 대개 발음이 독특한 새로운 낱말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피그미족처럼 독특한 인종이 아프리카 적도 부근의 강우림처럼 독특한 곳에서 살았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새로운 어족을 만들어낼 만큼 고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어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림 19-1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피그미족의 분포 지역은 매우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포 지역과 언어에서 찾은 단서는 피그미족이 침략해온 흑인 농경민들에게 고향을 빼앗겼다는 것, 남아있던 피그미족은 흑인들의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 원래 사용하던 언어의 흔적은 일부 낱말이나 발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네그리토와 필리핀 네그리토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들도 주위를 포위한 농경민들로부터 각각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빌려 썼다. 그림 19-2에서 나일 사하라어족의 분포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언어들을 사용하던 많은 사람이 앞으로 아시아계 언어나 니제르 콩고계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겼음을 뜻한다. 그러나 호이산 어족의 분포 지역은 더욱 극심한 침탈 현상을 반증한다. 이들 언어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이하기도 유명한데 흡착 폐쇄음, 혀 차는 소리를 자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쿵 부시먼이라는 명칭을 보고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느낌표는 미리 놀란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흡착 폐쇄음을 표시하는 방식일 뿐이다. 현존하는 코이산계 언어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남아프리카 일대에 국한되어 있다. 두 가지 예외는 흡착 폐쇄음을 많이 쓰는 매우 독특한 코이산계 언어인 하자어와 산다웨어다. 이들 언어는 남아프리카 일대의 코이산계 언어로부터 최소한 1600km 이상 떨어진 탄자니아에 처박혀 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일대의 호사어를 비롯한 일부 니제르 콩고계 언어에도 흡착 폐쇄음이 많다. 더욱 의외의 것은 흡착 폐쇄음이나 코이산 어족의 낱말들이 케냐의 흑인들이 사용하는 아프로 아시아계 두 언어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케냐는 탄자니아의 하자족이나 산다웨족보다도 현존 코이산족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임을 생각한다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이 모든 사실에서 우리는 코이산족과 그들의 언어가 원래는 현재 분포 지역인 남아프리카보다 훨씬 북쪽으로 뻗어 있었는데 피그미족처럼 흑인들에게 침탈당해 지금은 언어에서만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연구하는 것으로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오직 언어학적 증거로만 파악할 수 있다. 신체적, 언어학적 증거로 살펴본 현사시대의 침탈 행위. 나는 언어학의 가장 큰 공헌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다. 그림 19-1을 다시 살펴보면 니제르 콩고어족이 서아프리카 전역과 적도인 남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 두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 드넓은 지역에서 어느 곳이 그 어족의 발원지라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린버그는 적도인 남아프리카의 니제르 콩고계 언어가 모두 반투계라는 하나의 하위 언어군에 속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이 하위 언어군에는 니제르 콩고족의 1032개 언어 중 절반에 가까운 언어가 포함된다. 그것은 니제르 콩고계 언어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거의 2억에 달하는 인구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러나 이 500개쯤 되는 반투계 언어는 모두 비슷비슷해서 오죽하면 한 언어의 500개 방언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전체적으로 반투계 언어들은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하는 하나의 어파를 구성하고 있다. 기타 1176개 어파는 대부분 니제르 콩고 어족의 전체 분포 지역 중 가장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서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특히 가장 독특한 반투계 언어와 관계가 가장 가까운 비반투계 니제르 콩고계 언어들은 카메룬과 인근 나이지리아 동부를 합친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니제르 콩고 어족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했음을 분명하다. 그중 반투계는 동쪽 끝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고 이 반투어는 발원지로부터 적도인 남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전파가 시작된 시기는 그 이후 조상 반투어가 500개의 파생어로 갈라질 만큼 오래전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파생어들이 아직도 매우 비슷할 만큼 가까운 과거였을 것이다. 반투어뿐 아니라 모든 니제르 콩고계 언어 사용자가 흑인이므로 형질 유학의 증거만 가지고는 누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판단할 길이 없다. 이 같은 유형의 언어학적 추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낯익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영어는 지리적 발원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오늘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북아메리카에 가장 많고 나머지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 세계 각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각각의 나라는 자기들만의 영어 방언을 사용한다. 우리가 만약 영어의 분포와 역사에 대해 그것밖에 몰랐다면 10중8구 영어가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했고 이주민들에 의해 해외의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으로 퍼져나갔다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의 방언들은 모두 게르만 어족의 한 어파에 속한다. 그들의 어파들은 스칸디나비아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 모두 유럽 서북부에 몰려 있다.
특히 영어에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게르만계 언어인 프리지아어는 독일 서부와 네덜란드의 작은 해안지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학자라면 영어가 유럽 서북부 해안에서 발생해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정확한 추측을 곧바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기록된 역사를 통해 5세기와 6세기에 앵글로색슨족이 그 지역에서 영국을 침략할 때 영어도 함께 건너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추론 과정을 거쳐 우리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2억 명에 가까운 반투족이 원래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에서 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셈족의 북아프리카 발원지와 마다가스카르 섬 아시아인의 발원지와 함께 반투족의 경우에도 언어학적 증거가 없었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피그미족은 그들의 독특한 언어가 없다는 점과 코이산족 언족의 분포 지역을 바탕으로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의 원래는 더 널리 퍼져 있다는 흑인들에게 침탈당했다는 결론은 이미 도출한 바 있다. 나는 정복, 추방, 결혼, 살인, 유행병 등의 과정과 무관하게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로 이 침탈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니제르 콩고 어족의 분포 지역을 바탕으로 당시 침탈 행위를 했던 흑인들이 바로 반토족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적 언어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선사시대의 이 같은 침탈 행위들을 추론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그 침탈의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했다. 나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내가 제시하려는 증거들이 더 필요하다. 반투족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었기에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을 교체할 수 있었을까? 반투족이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의 고향에도 달할 것은 언제였을까? 아프리카 농작물의 발원지와 작물화된 농작물들. 반투족의 이점에 대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살아있는 현재로부터 또 다른 유형의 증거,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앞의 여러 점에서 확인했듯이 이 같은 증거가 중요한 까닭은 높은 인구 밀도, 병원균, 기술, 정치 조직을 비롯한 힘의 요소들이 바로 식량 생산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지리적 입지라는 우연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하거나 물려받게 된 민족들은 그 덕분에 지리적 혜택을 덜 받던 사람들을 침탈할 수 있었던 것이다. 1400년대에 유럽인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찾았을 당시 아프리카인이 재배한 농작물에는 5가지 조합이 있었고 각각의 조합은 아프리카 역사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첫 번째 조합은 에티오피아 고지대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일대에서만 재배되었다. 북아프리카는 지중해성 기후에 행운을 누려서 강우량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도 지중해성 기후이므로 겨울철에 걸핏하면 우리 집을 포함한 지하실 수백만 개가 침수되지만 여름이 오면 말끔히 다시 마른다. 농업이 발생한 비옥한 초승달지대 역시 겨울에 비가 많은 지중해성 유형이다. 그러므로 원산지가 북아프리카인 농작물은 모두 겨울 비가 내릴 때 발화해 성장하도록 적응한 것들이다.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 지역 농작물을 약 1만 년 전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작물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이 농작물들은 기후가 비슷한 북아프리카의 가까운 지역들로 전파되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싹트는 데 토대가 되었다. 그 중에는 밀, 보리, 완두류, 잠두류, 포도류 등 낯익은 농작물들이 끼어 있었다. 우리에게 이 농작물들이 낯익은 이유는
그것들이 역시 기후가 비슷한 유럽의 인근 지역들에도 전파되고 거기서 다시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전파되어 전 세계에서 운대성 용업의 중요 작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다마 하다가 이 사막 바로 남쪽에 있는 사헬 지대에서 다시 비를 만나게 되면 사헬 지대에는 겨울보다 여름에 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겨울비에 적응한 비옥한 초송달 지대의 동작물들이 어쩌다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갔더라도 여름에 비가 많은 사헬 지대에서는 제대로 자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신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에서 자생하는 야생 조상을 둔 두 가지 조합의 아프리카 농작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계절에 따른 나트의 길이 변화가 적고 여름비가 내리는 기후에 적응하고 있다. 그중 한 조합은 조상들이 사헬 지대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고 거기서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수와 진주기장은 사하라 사막이나 남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주요 공류가 되었다. 수수는 오늘날 미국을 포함해 모든 대륙의 고온 건조한 기후 지역에 두루 재배되는 귀중한 농작물이다. 또 하나의 조합은 그 야생 조상이 에티오피아에 자생하며 그곳 고지대에서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지금도 주로 에티오피아에서만 재배되어서 미국인에게는 생소한데 에티오피아만의 마약성 식물인 채트, 바나나 비슷한 인섹트, 기름이 함유된 누그, 국민적인 술을 빚는 손가락 기장, 종자가 작지만 역시 국민적인 빵을 만드는 테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커피에 중독된 독자들은 커피를 작물화된 고대 에티오피아의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커피도 원래는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아라비아에 전해졌다가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 브라질과 파푸아뉴기니 같은 머나먼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아프리카 농작물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합은 그 야생 조상이 다습한 기후의 서아프리카에서 자생하던 식물들이다. 그중 아프리카 벼를 비롯한 일부는 거의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아프리카 마리를 비롯한 일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도 두루 퍼졌다. 기름 야자와 콜라 열매 두 가지는 다른 대륙에도 전파되었다. 서아프리카에는 옛날부터 카페인이 들어있는 콜라 나무 열매를 씹어 마약처럼 이용했으며 코카콜라사의 음료수가 미국인으로부터 시작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한 것은 훨씬 나중 일이다. 거기도 원래는 그 열매에 추출물이 들어있었다. 아프리카 농작물의 마지막 조합도 다습한 기후에 적응했지만 그림 19-3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주는 식물들이다. 바나나, 아시아 마류, 타로투란 등은 1400년대에 이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아시아 벼는 동아프리카 해안에 정착했다. 이들은 농작물의 원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다. 그런데도 아프리카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인도네시아인을 통해 선사시대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과연 오스트로네시아인은 보르네오에서 배를 타고 동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해 감리덕지하는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각종 농작물을 선물하고 아프리카 어부들을 몇 명 태운 후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곧장 다시 출발해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이주했을까?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의 흔적이
더 남아 있지 않은 것일까?